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딱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30억짜리 상가 건물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으로 전부 넘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슨 서류를 잘못 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선명하게 찍힌 아들의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가로채고 자신을 싸구려 요양원에 버리려 한 아들에게 어떻게 할지 이제부터 그 기막힌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직원의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몰래 훔쳐갔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었지요. 저는 40년 동안 남대문 시장에서 순대국밥을 팔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새벽 별을 보고 나와서 밤이 깊어질 때까지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만 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남편 역시 평생을 공사판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일만 하던 착하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남부럽지 않게 키웁시다. 나중에 우리처럼 고생 안 시키려면 번듯한 건물 하나는 물려줘야지. 남편은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며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으로 시장 골목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그 건물은 우리 부부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마자 아들 민수는 무서운 발톱을 드러낸 것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구청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멱살을 잡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거실 창문 틈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벽에 몸을 숨겼습니다. 여보, 건물명의 변경 완전히 끝난 거 맞죠? 은행 대출은 언제 나온대요? 다음 주면 내 통장으로 20억이 꽂힐 거야. 그거 받자마자 비행기표 끊어. 어머니는요? 설마 같이 가자고 하진 않겠죠? 미쳤어? 어머니 모시고 어떻게 미국을 가? 외곽에 있는 싼 요양원 알아봐뒀어. 다행이네요. 어머니 고집 꺾으려면 우리가 먼저 선수 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도장 몰래 가져오느라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알아요? 며느리의 간사한 웃음소리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나중에 아시면 가만히 안 계실 텐데. 걱정 말아요. 치매라고 우기면 그만이에요. 요즘 어머니 정신도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이참에 치매 판정받게 하고 요양원에 모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 어차피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르신 분이라 그런 복잡한 서류는 볼 줄도 모르셔. 우리가 떠나면 알아서 포기하시겠지. 아들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일말의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돈만 챙겨서 도망치려 한다는 사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메말라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참 많이 변했소.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아이였는데 우리가 바보처럼 속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나 김말순이요.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독한 년이요. 내 피땀 흘려 모은 돈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겨주지 않을 거요.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의 계획대로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을 속이려면 나 자신부터 속여야 했으니까요. 아침 일찍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며 실없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안 하시고 왜 그러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 영감이 저기서 나를 부르네. 영감, 밥 먹었어? 국밥 한 그릇 말아줄까?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슬금슬금 물러나더니 다급하게 아들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나와봐요. 어머니가 이상해요. 허공에 대고 아버님을 찾으면서 웃고 계셔. 뭐? 진짜야? 거봐, 내가 뭘 했어. 요새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니까.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국그릇을 엎어버리고 맨손으로 밥을 주워 먹는 연기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해맑은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넌 니기야? 우리 민수 못 봤어? 우리 민수 장난감 사줘야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의 치매가 굴러들어온 복덩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저를 요양원에 밀어넣고 돈을 챙길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아주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저에게만 몰래 남겨준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으니까요.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과 낡은 통장 하나,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놈이 사업한답시고 돌아다니는 꼴이 아무래도 수상하오. 내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은 껍데기일 뿐이요. 남편의 편지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탐욕을 미리 짐작하고 상가 건물을 담보로 이미 엄청난 빚을 져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진짜 알짜배기 재산인 강남의 땅 문서와 현금 50억이 든 통장은 모두 제 이름으로 철저하게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꼭 쥐고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증여받은 상가 건물은 곧 경매로 넘어갈 빚더미 폭탄이었습니다. 그 폭탄을 안고 그들이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문득 현관문 비밀번호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 팸플릿을 한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재빨리 숨기고 다시 초점 없는 눈빛으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내민 요양원 계약서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척해야 완벽한 복수를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여기 지장 하나만 꾹 찍으시면 돼요. 공기 좋고 밥 잘 나오는 곳으로
모실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가 나 호강시켜 주려고 좋은데 데려가려나 보네. 여기에 누르면 돼? 저는 바보처럼 실없이 웃으며 계약서에 붉은 인주를 묻혀 꾹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이제 평생 편안하게 쉬시면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숨죽여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치매에 걸려 짐이 된 노인네를 드디어 치워버렸다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찍은 그 지장이 그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갈 첫 번째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안방에서 완전히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한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낡은 통장과 두꺼운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찼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남편의 편지에 적혀 있던 가장 믿을 수 있는 오랜 친구 박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어서 오십시오, 형수님. 성민이가 떠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맞춰두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며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놈이 건물 명의를 가져갔지요? 성민이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박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넘겨준 그 30억짜리 상가 건물은 사실 무서운 사채업자들에게 2중 3중으로 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무려 40억이 넘는 끔찍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럼 민수 그놈은 자기가 30억을 번 줄 알지만 사실은 40억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면 사채업자들이 명의자인 민수에게 독촉을 시작할 겁니다. 그놈은 꼼짝없이 파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찰나의 흔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팸플릿을 보며 낄낄대던 아들 내외의 간사한 얼굴이 떠오르자 흔들리던 마음은 이내 단단한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형수님, 여기 성민이가 진짜로 남긴 진짜 재산 내역입니다. 박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본 저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500평짜리 금싸라기 땅, 그리고 스위스 은행에 아주 안전하게 예치된 현금 50억. 평생 순댓국을 팔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모은 돈을 남편은 귀신같이 굴려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의 명의는 오직 저 김말순 한 사람으로 완벽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영감,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내다본 거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끓어오르는 짜릿한 전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제가 요양원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며느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제 옷가지를 대충 쑤셔 넣은 낡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가방은 다 쌌어요. 가서 말썽 피우지 마시고 밥 잘 드셔야 해요. 아셨죠? 그래요, 어머니. 주말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의 시선은 이미 제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은행 대출금이 입금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우리 민수 밥 잘 챙겨 먹고
애미는 가서 잘 놀다 올 테니까 걱정 마. 저는 마지막으로 완벽한 치매 노인의 해맑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른 승합차에 순순히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백미러를 통해 뒤돌아서서 만세를 부르는 며느리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가 동네를 완전히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흐리멍덩했던 제 눈빛은 다시 매서운 맹수처럼 날카롭게 번쩍였습니다. 기사 양반, 요양원 말고 강남에 있는 최고급 팰리스 호텔로 갑시다. 갑작스러운 제 또렷한 목소리에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빳빳한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40억 빚더미에 깔려 비명을 지를 아들 내외의 비참한 몰락을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우아하게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문득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박 변호사가 미리 저장해준 사채업자 김 사장이라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향한 복수의 첫 번째 폭탄이 바로 지금 터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화벨 소리는 제 아들 부부의 탐욕스러운 인생에 울리는 섬뜩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푹신한 소파에 기대어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아들의 상황은 실시간으로 제게 전해지고 있었지요. 어이, 강민수 사장. 건물명에 넘겨받았으면 이자부터 뱉어내야지? 원금 40억에 밀린 이자가 5억이야. 당장 내일까지 10억 먼저 입금해. 네? 40억이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건물에 빚이 40억이라니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시끄럽고 서류에 내 이름 떡하니 박혀 있는데 헛소리하면 죽어. 내일 아침까지 안 갚으면 내 마누라랑 같이 바다 구경할 줄 알아. 박 변호사가 들려준 녹음 파일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제멋대로 살아온 민수놈이 진짜 세상의 무서움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악을 쓰는 며느리의 목소리도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30억짜리 건물이 아니라 40억 빚더미라니. 어머니 당장 찾아와요. 치매 걸린 노인네가 우리한테 사기를 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몰래 사채를 쓴 모양인데 이걸 나한테 떠넘겨? 이 노인네가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한 부모에게 사기를 쳤다며 길길이 날뛰는 그들을 보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마저 깨끗하게 타버렸습니다. 저는 호텔 룸서비스로 시킨 따뜻하고 부드러운 전복죽을 천천히 한 입 떠먹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손으로 차려준 밥을 편안하게 먹는 기분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아들과 며느리는 눈에 불을 켜고 제가 입소하기로 했던 외곽의 싸구려 요양원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저를 인질로 삼아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했던 것이지요. 원장님,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어제 여기로 모신 김말순 할머니요. 당장 모셔오세요. 네? 강민수 보호자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어제 어머니께서는 오시지도 않았는데요. 중간에 차를 돌려서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저희도 연락이 안 돼서 난감하던 참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사라지다니.
그 치매 노인네가 돈 한 푼 없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아들과 며느리는 요양원 복도 한가운데서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치매 환자라고 믿었던 늙은 어미가 사실은 덫을 놓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된 그들은 넋이 나간 채 텅 빈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 시각 저는 강남 최고급 미용실에 앉아 까맣게 염색을 하고 우아하게 파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시장 바닥에서 순대국밥을 팔던 불쌍하고 초라한 김말순이 아니었습니다. 50억의 현금과 수백 평의 땅을 가진 매섭고 독한 회장님, 바로 저였습니다. 미용실을 나와 박 변호사가 대기시켜 놓은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기사 양반, 민수놈이 있는 그 상가 건물로 갑시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갈 시간이네요.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마련한 건물을 빚더미인 줄도 모르고 삼켜버린 어리석은 자식. 그놈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저는 차가운 눈으로 상상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밖에는 이미 험악하게 생긴 사채업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아들의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 문을 열고 그들의 지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탄 최고급 세단의 문이 열리고 번쩍이는 검은색 구두가 아스팔트 위로 내려섰을 때였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차가운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던 아들 민수와 그 옆에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던 며느리가 일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커다랗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우리 어머니야? 저 비싼 옷은 다 뭐고, 저 차는 또 뭐야? 미친 노인네가 아니었어? 며느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험악한 인상을 짓고 있던 사채업자 우두머리가 저를 보더니 허리를 90도로 굽혀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오, 김말순 회장님, 직접 걸음을 하셨습니까? 박 변호사님께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회장님? 사장님,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회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치매 걸리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린 아들을 아주 싸늘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내 입에 들어갈 밥을 아껴가며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식이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그저 돈에 눈이 먼 낯선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치매, 오냐,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제 어미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는데 내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니? 내 놈들 속셈을 뻔히 알고 내가 잠시 미친 척을 해보았다.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하얀 백지장처럼 질려버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저 건물, 내 놈이 도장 훔쳐서 홀라당 집어삼켰지? 그 건물이 사실은 40억짜리 무시무시한 빚더미 폭탄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서류에 지장을 찍은 순간부터 그 빚은 온전히 내 놈의 것이 되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아들이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빚을 떠안기다니요. 이건 당장 고소할 거예요. 고소? 해보거라. 내 놈들이 내 인감도장을 훔쳐서 몰래 명의를 넘긴 증거가 여기 다 있다. 오히려 사문서 위조로 감방에 갈 놈들은
바로 너희들이야.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아들의 얼굴에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서류가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아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아들의 눈에서 참담한 절망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40억 빚을 지고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네?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그깟 빚 어머니가 한 번만 갚아주세요. 아들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쇳덩이와 같았습니다. 닥쳐라. 네가 나를 싸구려 요양원에 가두고 미국으로 도망치려 했을 때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 그 무거운 빚은 네가 평생 동안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네 손으로 직접 갚거라. 저는 제 바지를 붙잡은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검은색 세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비참한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세월이 무심히 흘렀습니다. 강남의 500평짜리 땅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발되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그 50억으로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최고급 무료 요양시설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으로 모은 돈은 욕심 많은 자식의 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고 있지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민수 내외는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골의 작은 식당에서 하루 6시간씩 접시를 닦으며 평생 갚아도 끝나지 않을 빚더미에 눌려 고통스럽게 살고 있답니다. 매일 밤 서로를 원망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겠지요. 가끔 남편의 사진을 볼 때면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숙제 내가 아주 속 시원하게 잘 끝냈소.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지요? 우리 나중에 만나면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저는 제 이름 김말순 석자를 걸고 제게 남은 찬란한 인생의 이막을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들이 40억 빚더미에 파산하고 시골 식당으로 쫓겨난 지 딱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제 요양원 집무실에 발신인이 적히지 않은 시커먼 낡은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저는 끓어오르던 찻잔을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밧줄에 꽁꽁 묶여있는 아들 민수의 사진과 붉은색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적힌 섬뜩한 협박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장 현금 100억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들의 목숨은 없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지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제한 번호,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민수 씨가 사채업자들한테 납치당했어요. 뭐라고? 납치? 지영이 너 지금 어디야? 민수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도 몰라요. 며칠 전에 빚쟁이들이 식당으로 들이닥쳐서
민수 씨를 짐짝처럼 끌고 갔어요. 어머니, 제발 100억만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민수 씨 장기 밀매로 팔아넘긴대요.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미친 사람처럼 오열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저를 싸구려 요양원에 버리려 했던 몹쓸 놈이지만 막상 핏덩이 같은 내 자식이 처참하게 죽을 위기에 처했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당장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스위스 은행에 묶여 있던 현금 100억 원을 급히 인출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준비하려던 그 찰나의 순간 뭔가 기분 나쁜 위화감이 제 뒤통수를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집어든 사진 속 아들의 모습이 어딘가 묘하게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고 아들이 묶여있는 사진의 뒷배경을 찬찬히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구석에 흐릿하게 찍힌 촌스러운 장미꽃 무늬 벽지. 그것은 무서운 사채업자들의 으슥한 지하나 창고가 아니라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싸구려 모텔의 낡은 벽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아들의 셔츠 깃이 마치 방금 세탁소에서 다림질해 온 것처럼 너무나도 빳빳하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떨리던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박 변호사를 통해 예전 그 사채업자 우두머리인 김 사장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 김말순 회장님. 강민수 그 버러지 같은 놈이요? 하하하, 회장님. 저희가 납치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부 사기꾼 놈들 빚 갚기 싫다고 일주일 전에 식당 문 닫고 야반 도주를 했습죠. 저희도 지금 그놈들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참입니다. 김 사장의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엉켜있던 모든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 악마 같은 자식들이 빚더미에 몰리자 이제는 자기 목숨까지 가짜로 담보로 걸고 늙은 어미의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뜯어내려 끔찍한 자작극을 벌인 것입니다. 자식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던 제 가슴은 일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로 무섭게 타올랐습니다. 오냐, 내 놈들이 기어이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짐승이 되겠다면 나 역시 뼈도 못 추리게 밟아주마. 저는 돈을 모두 준비했다며 며느리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시한 약속 장소인 경기도 외곽의 한적하고 버려진 폐공장으로 혼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겁에 질려 파르르 떠는 불쌍하고 늙은 어미의 모습이었지만 제 차 트렁크와 공장 주변에는 돈다발 대신 김 사장이 데려온 수십 명의 덩치들과 사복 경찰들이 빈틈없이 잠복해 있었지요. 삐걱거리는 폐공장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며느리가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슬그머니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돈은요? 그 100억 다 가져오신 거 맞죠? 그래, 여기 이 큰 가방에 다 채워왔다. 우리 민수는 무사한 거냐?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검은색 대형 더플백을 앞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뒤집힌 짐승처럼 달려들어 탐욕스러운 손길로 가방 지퍼를 확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은 빳빳한 100억 원의 돈다발이 아니라 시뻘건 페인트가 묻은 찢어진 폐신문지 뭉치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경악하며 고개를 번쩍 드는 순간 공장 곳곳에 숨어있던 수십 개의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어둠을 대낮처럼 밝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빛의 한가운데서 밧줄에 묶여 생사를 오가야 할 아들 민수가 멀쩡하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얼굴로
며느리 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의 거친 손에 뒷덜미를 잡힌 채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끌고 온 사람은 경찰도 험악한 사채업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멱살을 틀어쥐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30년 전 고향에서 소식이 완전히 끊겼던 제 친남동생, 그러니까 저 배은망덕한 민수의 외삼촌이었습니다. 평생을 주먹 세계에서 살며 가족과 연을 끊었다던 그 무서운 동생이 대체 어떻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 것일까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남동생의 싸늘하고 살벌한 목소리가 텅 빈 공장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정적만 감돌던 폐공장 안을 무겁게 짓누른 것은 제 친남동생의 서늘하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누님,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못난 동생 놈이 하필이면 이런 개 같은 상황에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짐승처럼 질질 끌고 온 조카 민수를 공장 바닥에 거칠게 패대기 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옛날 집을 나가 주먹 세개로 빠졌다던 동생은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한 초로의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떻게 온 것이냐? 박 변호사 그 양반이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왔더군요. 매형이 남긴 부탁이라며 누님 뒤를 좀 단단히 봐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놈의 탐욕을 막기 위해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제 동생에게까지 미리 손을 써두었던 것입니다. 지하 세계의 발이 넓은 동생은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 도주한 조카놈이 싸구려 모텔에 숨어 자작극을 꾸미는 것을 손바닥 보듯 지켜보고 있었지요. 왜 삼촌?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시끄럽다. 이 호로 자식아. 어미 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놈. 내 놈이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어머니, 경찰 좀 불러주세요. 우리 민수 씨, 저러다 뼈도 못 추리겠어요. 제발 매길이에 신고 좀 해주세요. 경찰? 오냐. 굳이 부르지 않아도 이미 다 와 있단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공장 바깥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왔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폭력배 같은 외삼촌에게서 목숨을 건졌다고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향한 곳은 제 동생이 아니라 바닥에 엎드린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강민수, 최지영, 당신들을 특수 협박 및 사기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아들과 며느리의 손목에 철컥 채워졌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두 사람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친아들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저 감방 가면 어머니 인생도 끝이에요.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네? 내 인생은 네가 내 인감도장을 훔쳐갔을 때 이미 끝났고 또 새롭게 시작되었다. 감방에서 평생 네 죄를 뉘우치며 살거라.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남은 인생을 즐길 테니. 저는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발버둥 치는 아들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배 아픈 자식이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단 한 줌의 미련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어둠 속으로 질질 끌려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길고 길었던 악연의 끈을 마침내 끊어냈습니다. 텅 빈 공장 안에 동생과 저 단둘이 남았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남매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형도 하늘에서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쉬실 겁니다. 그래, 고맙다. 영감이 참으로 많은 것을 남겨두고 갔구나. 네가 이렇게 와주어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주름진 동생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모진 세월을 견뎌낸 두 노인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치밀한 자작극과 사기 행각이 모두 밝혀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방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래 가로챘던 40억 빚더미 상가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 헐값에 처분되었지요. 저는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50억으로 지은 최고급 무료 요양원은 매일같이 노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햇살이 참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자식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나니 제게 남은 시간들이 비로소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순대국밥을 팔며 억척스럽게 살던 아줌마에서 이제는 수백 명의 노인들을 거두는 당당한 요양원 이사장으로 저 김말순의 찬란하고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차가운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삐쩍 마른 사내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5년 제 인감도장을 훔치고 가짜 납치극까지 벌였던 하나뿐인 아들 민수가 마침내 죗값을 치르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었지요. 저는 멀리 떨어진 검은색 세단 안에서 창문을 반쯤 내리고 그 초라한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최고급 정장만 고집하며 외제차를 몰고 다니던 오만한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남자는 낡고 빛바랜 점퍼 차림에 머리칼마저 듬성듬성 빠져버린 50대의 초라하고 불쌍한 전과자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였던 지영이는 감방에 들어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민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매몰차게 합의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려 탐욕으로 뭉쳤던 두 사람의 끝은 결국 지독한 배신과 철저한 파멸이었지요. 이사장님, 저대로 그냥 두실 겁니까? 날씨도 추운데 지갑에 돈 한 푼 없을 텐데요. 놔두세요. 제 손으로 지은 업보니 제 발로 걸어가며 뼈저리게 느껴봐야지요. 저는 매몰차게 고개를 돌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차를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아들의 굽은 등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바늘에 찔린 듯 따끔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어미의 본능이었나 봅니다. 그로부터 다시 석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민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번듯한 직장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일용직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풀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박 변호사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 추운 겨울날 박 변호사가 낡고 꼬깃꼬깃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책상 위에 말없이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민수놈이 어제 저희 사무실에 몰래 찾아왔었습니다. 저한테 이걸 꼭 좀 회장님께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통,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털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을 때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민수입니다. 감히 어머니 앞에 나설 염치가 없어 이렇게 먼 발치에서나마 죄송한 마음을 편지로 올립니다. 공사판에서 찬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무거운 벽돌을 나르다 보니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흙먼지 마시며 모은 돈이 얼마나 무겁고 눈물겨운 것인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끓여내던 국밥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녹아 있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사람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평생 처음으로 제 피땀을 흘려번 돈입니다.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푼돈이지만 어머니께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양말 신고 부디 건강하세요. 다시는 어머니 인생에 짐이 되지 않고 조용히 제 죗값 치르며 엎드려 살겠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지폐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5년 전 40억 빚을 갚아달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악을 쓰던 그 악마 같고 표독스럽던 아들의 모습은 편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제 어리석은 아들은 비로소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래, 민수야.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구나. 우리 아들, 참으로 비싼 수업료를 치렀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이 사온 그 투박하고 촌스러운 털양말을 맨발에 가만히 신어보았습니다. 50억짜리 통장이나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명품 코트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제 발을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당분간 아들을 모른 척 멀리서 지켜만 보라고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헐벗은 자식을 품에 안고 싶지만 그 아이가 땀 흘려 일하며 제 힘으로 떳떳하게 세상에 다시 서는 날까지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진짜 어미의 역할일 테니까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며칠 내내 쌩쌩 불며 매섭던 겨울바람이 어느새 잦아들고 따뜻하고 눈부신 봄 햇살이 요양원 정원을 포근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제게 남겨준 그 지독한 시련과 뼈아픈 복수는 결국 우리 가족을 진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가장 위대하고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꽁꽁 얼었던 땅이 녹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듯 저 김말순과 우리 아들의 진짜 봄날도 이제 막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투박한 털양말을 받고 다시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 요양원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밤마다 이상한 도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몰래 담을 넘어오는데 무언가를 훔쳐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삐걱거리던 낡은 나무 벤치가 새 것처럼 고쳐져 있었고 흔들리던 휠체어 경사로가 아주 튼튼하게 보수되어 있었지요. 이사장님, 오늘도 뒷마당 화단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대체 어떤 우렁각시가 밤마다 다녀가는 걸까요? 요양보호사의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짐작 가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늦은 밤 경비실 CCTV 화면 앞을 조용히 지키고 앉았습니다. 새벽 2시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익숙하고도 굽은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한쪽 다리를 살짝 절며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르신들이 걷기 불편해하시던 울퉁불퉁한 뒷마당 길을
묵묵히 평평하게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 남자는 바로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요양원 뒷마당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아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묵묵히 시멘트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강민수, 거기서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게냐? 제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흙 묻은 손을 허둥지둥 옷에 닦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주무시는데 제가 단잠을 깨웠습니다. 얼른 치우고 가겠습니다. 아들은 황급히 시멘트 바가지를 챙겨들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앞을 가로막고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 두 손을 와락 부여잡았습니다. 한때 40억 빚을 갚아달라며 짐승처럼 악을 쓰던 그 곱고 탐욕스럽던 손이 이제는 돌덩이처럼 투박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못난 놈아, 빚쟁이한테 쫓길 때도 꼿꼿하던 허리가 왜 이렇게 굽어버렸어. 다리는 또 왜 절고 있는 게야.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철근이 떨어져서 조금 다쳤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어머니, 제가 감히 어머니 곁에 올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어머니가 계신 곳을 고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늙은 아들을 말없이 아주 꽉 끌어안았습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서로를 찌르고 핥히었던 지독한 원망과 아픔이 뜨거운 눈물에 씻겨 사르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끝났다, 우리 아들. 이제 다 끝났어. 내일부터는 밤에 몰래 오지 말고 낮에 당당하게 출근해. 요양원 시설반장 자리가 비었으니 네가 맡아서 외로운 어르신들 내 손으로 직접 잘 보살펴드려. 아들은 제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억 빚더미 폭탄으로 시작된 우리 모자의 지독한 전쟁은 결국 진정한 용서와 눈물로 막을 내렸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었던 아들은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며 진짜 인생의 가치를 다시 배워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요양원 곳곳을 고치고 밤에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요. 그리고 저 김말순 역시 시장 바닥의 억척스러운 국밥집 아줌마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요양원을 이끄는 행복한 이사장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듯 말입니다.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우리 가족의 진짜 봄날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눈부시고 찬란하게 만개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자식에게 40억 빚더미라는 지옥을 맛보게 한 참으로 통쾌한 복수극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로 회개한 아들을 다시 묵묵히 품어주는 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기나긴 악연을 끊고 다시 진짜 가족으로 태어난 두 모자의 앞날에 이제는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게 되네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